그 반지가 왜 거기에? 백만장자 회장은 숨이 멎는 듯 놀랐습니다. 22년 전 백만장자 회장이 잃어버린 딸에게 선물했던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반지가 새로 온 가정부의 목에 걸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창백해진 얼굴로 그는 물었죠. 자네 반지가 특이하네. 누가 준 건가? 돌아온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도대체 백만장자 회장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리고 그녀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따뜻함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눌 수 있습니다. 인생 나날을 찾아주신 모든 귀한 분들을 위해 오늘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22년 전 그날처럼 억수 같은 빗줄기가 창문을 때리고 있었습니다. 서울 성북동 언덕배기 3만 평이 넘는 대지 위에 우뚝 선 대저택의 서재는 고요했죠.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어진 거대한 통창 너머로 번개가 번쩍이며 정원의 윤곽을 잠시 드러냈다가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강도연 회장은 홀로 어둑한 서재에 앉아 있었어요. 57의 나이가 무색하게 꼿꼿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깊게 패인 주름과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이 그가 겪어온 세월의 무게를 말해주고 있었죠. 책상 위에는 스코틀랜드에서 공수해온 40년산 위스키가 호박색 빛을 내며 크리스털 잔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잔을 들어 올렸다가 입술에 대지도 못한 채 다시 내려놓았어요. 빗소리가 점점 거세지면서 그의 머릿속에서는 22년 전 그날 밤의 소리들이 겹쳐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부서지는 유리창 소리, 비명 소리, 그리고 끊임없이 울려대던 클렉슨 소리까지. 도연은 눈을 질끈 감고 고개를 저었지만 한번 떠오른 기억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죠. 그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책상 한편에 놓인 빛바랜 가족 사진이 희미한 조명 아래서 그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행복하게 웃고 있는 젊은 시절의 자신과 아내, 그리고 5살 배기 딸이 카메라를 향해 환하게 웃고 있었죠. 사진 속 어린 딸은 아빠를 꼭 닮은 큰 눈으로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사진 속 딸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쓸어내렸어요. 유리 표면이 차가웠습니다. 똑똑, 노크 소리가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회장님, 최 비서입니다. 중후한 목소리가 문 밖에서 들려왔죠. 도연은 순간적으로 표정을 바꿨습니다. 감상에 젖어있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날카롭고 냉철한 대기업 총수의 얼굴로 돌아왔어요. 들어오게.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최 비서가 들어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50대 초반의 최 비서는 도연을 20년 넘게 모셔온 충직한 신복이었죠. 죄송합니다, 회장님. 이 시간에 찾아뵙게 되어. 하지만 시급히 결정하셔야 할 사안이 있습니다. 도연은 의자를 돌려 최 비서를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 그의 눈빛은 완전히 변해 있었어요. 말해보게. 뭔가 해외 지사 인수권입니다. 경쟁사에서 선수를 칠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최 비서가 태블릿을 꺼내 보고를 시작했죠. 도연은 단 몇 분 만에 상황을 파악하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내일 새벽 6시에 긴급 임원회의를 소집하고 법무팀에는 계약서 검토를 다시 한번 지시하게.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해. 그의 목소리는 군더더기 없이 명확했고 판단은 신속했습니다. 최 비서가 나간 후 도연은 다시 홀로 남겨졌어요. 방금 전의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은 사라지고 다시 공허한 표정이 얼굴을 덮었죠. 그는 천천히 일어나 서재를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어 식당으로 향하는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어요. 대리석 바닥이 그의 구두 소리를 메아리처럼 울렸습니다. 식당에 들어서자 이미 저녁 식사가 준비되어 있었죠.
20명은 앉을 수 있는 거대한 원목 테이블 위에 은식기들이 반짝이고 있었고 주방장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코스 요리들이 차례로 놓여 있었습니다. 프랑스에서 공수한 푸아그라, 한우 안심 스테이크, 신선한 랍스터까지. 그러나 그 모든 화려함 속에서 도연은 홀로 앉아 있었어요. 집사가 와인을 따르려 하자 도연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됐네. 혼자 먹겠네. 그는 은수저를 들어 몇 번 음식을 입에 가져갔지만 제대로 씹지도 못하고 내려놓았어요. 미슐랭 3스타 출신 주방장의 요리였지만 그의 입에서는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죠. 결국 한숨을 내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테이블 위에 남겨진 음식들이 그의 공허함을 더욱 부각시켰어요. 도연은 다시 서재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에 비는 여전히 거세게 내리고 있었고 번개가 칠 때마다 정원의 조각상들이 순간적으로 모습을 드러냈다가 사라졌죠. 그는 책상 서랍을 열고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딸의 이름과 함께 1998년 7월 15일 실종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 아래에는 수백 개의 날짜와 장소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모두 그가 딸을 찾기 위해 다녀온 곳들이었죠. 밖에서 천둥이 크게 울렸습니다. 도연은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어요. 거기엔 모든 것을 가졌지만 정작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10손가락 안에 드는 재벌 총수, 수천 명의 직원을 거느린 회장. 그러나 동시에 22년째 잃어버린 딸을 그리워하는 아버지가 거기 있었죠. 그때 그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강상미라는 이름이 떠올랐어요. 그의 여동생이었죠. 도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오빠 아직 안 주무세요? 상미의 목소리는 걱정하는 듯 하면서도 어딘가 계산적인 느낌이 있었어요. 무슨 일인가? 도연은 짧게 물었습니다. 내일 이사회 준비는 다 하셨어요? 오빠 요즘 너무 무리하시는 것 같아서 걱정돼요. 건강이 안 좋으시다는 소문도 있던데. 상미의 말에는 가시가 숨어 있었죠. 내 건강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신경 쓰지 말게. 도연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도연은 다시 가족 사진을 바라봤어요. 사진 속 행복했던 시절은 너무나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빗소리는 점점 더 거세지고 있었고 그의 외로움도 함께 깊어져 가고 있었죠. 거대한 저택 안에서 그는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9시 도연은 강남의 최고급 병원 VIP 병실에 도착했습니다. 매달 정기 검진을 받는 곳이었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최근 들어 자주 느껴지는 가슴 통증 때문에 주치의가 정밀 검사를 권했던 것입니다. 검사실로 향하는 복도를 걷는 도연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하얀 벽면에 걸린 풍경화들이 시야를 스쳐 지나갔지만 그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죠. 머릿속은 온통 어젯밤 꿈에서 본 딸의 얼굴로 가득했습니다. 꿈속에서 딸은 여전히 5살이었고 아빠를 향해 팔을 벌리며 해맑게 웃고 있었어요. 1시간이 넘는 검사를 마치고 도연은 결과를 기다리며 병실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15층 높이에서 내려다본 서울의 아침 풍경은 분주했죠. 출근하는 사람들로 거리는 북적였고 차들은 줄지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연의 마음은 텅 비어 있었어요. 문이 열리고 주치의인 정원석 박사가 들어왔습니다. 57세의 정 박사는 도연의 대학 동창이자 30년 지기 친구였죠. 평소와 달리 그의 표정이 무거웠습니다. 손에는 검사 결과지가 들려 있었어요. 정 박사는 도연 맞은편 소파에 앉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도연아, 우리가 진지하게 얘기를 나눠야 할 것 같다.
도연은 창밖을 보던 시선을 거두고 정 박사를 바라봤습니다. 그렇게 심각한가? 정 박사는 검사 결과지를 테이블 위에 펼쳤어요. 빨간색으로 표시된 수치들이 여러 개 보였습니다. 심장 부정맥 수치가 위험 수준이야. 스트레스 지수는 정상인의 5배를 넘었고, 이건 단순한 과로가 아니야, 도연아. 내 몸이 과거에 갇혀서 비명을 지르고 있는 거라고. 도연은 표정 변화 없이 결과지를 내려다봤습니다. 숫자들이 춤추듯 흐릿하게 보였어요. 정 박사는 의자를 더 가까이 당기고 앉았습니다. 의사의 얼굴이 아닌 오랜 친구의 얼굴이었죠. 도연아, 이제는 너 자신을 좀 용서해. 떠나간 아내도 사라진 딸도 내가 이렇게 망가지는 걸 원치 않을 거야. 도연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는 고개를 돌려 다시 창밖을 바라봤어요. 정 박사는 말을 이었습니다. 22년이야, 도연아. 22년을 자책하며 살았잖아. 그날 교통사고는 정말 사고였어. 내 잘못이 아니었다고. 내가 회사에서 조금만 일찍 나왔더라면. 도연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런 가정은 의미가 없어. 정 박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너도 알잖아. 운명은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거라는 걸. 도연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의 손가락 사이로 깊은 주름이 보였어요. 정 박사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도연아, 내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은 이거야. 잃어버린 과거에만 집착하면 눈앞에 다가온 기회마저 놓치게 될 거야. 도연이 손을 내리고 친구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의미인가? 삶은 계속되잖아. 아직 끝나지 않았어. 어쩌면 내게 두 번째 기회가 올지도 모르는 거고. 정 박사의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과거에만 갇혀 있으면 그 기회가 와도 알아보지 못할 거야.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 미묘한 변화가 있었어요. 완전히 닫혀있던 문에 작은 틈이 생긴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죠. 정 박사는 처방전을 작성하며 말했습니다. 약은 임시 방편일 뿐이야. 진짜 치료는 내 마음이 열릴 때 시작되는 거지. 도연은 감정적인 대화를 피하려는 듯 화제를 돌렸습니다. 병원에 새로운 의료기기가 필요하다고 들었네. 내가 기부하지. 정 박사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또 그렇게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구나. 아니야. 그냥 도움이 되고 싶을 뿐이야. 도연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병실을 나서는 도연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정 박사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부디 늦기 전에 깨달았으면 좋겠는데. 엘리베이터 안에서 도연은 정 박사의 말을 곱씹어 봤습니다. 잃어버린 과거에만 집착하면 눈앞의 기회마저 놓친다. 그 말이 가슴 깊은 곳을 찔렀어요.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늙어버린 걸까요? 병원을 나서자 봄볕이 따뜻하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죠. 22년 만에 처음으로 아주 작게나마 무언가 변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병원을 나온 도연은 곧장 회사 본사로 향했습니다. 여의도에 위치한 40층 높이의 유리 건물이 봄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죠. 건물 앞에는 이미 최 비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이사회가 오후 2시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최 비서가 서류 가방을 건네며 말했어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로비를 지나는 순간 직원들이 일제히 인사를 했지만 그는 짧은 눈인사로만 답했죠. 엘리베이터가 최상층 회의실에 도착하자 이미 이사진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자 모든 시선이 도연에게 집중됐어요. 그의 여동생 상미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45살의 상미는 날카로운 눈매와 단정한 차림새로 오빠를 바라보고 있었죠. 오빠 안색이 안 좋으신데 괜찮으세요? 상미의 목소리에는 걱정보다는 계산이 묻어났습니다. 도연은 대답 대신 회의를 시작했어요. 지난 분기 실적 보고부터 듣겠습니다. 회의는 2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도연은 압도적인 카리스마로 회의를 주도했죠. 복잡한 숫자들을 순식간에 파악하고 문제점을 정확히 짚어냈습니다. 하지만 상미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오빠, 최근 건강이 좋지 않으시다는 소문이 돌던데요. 회사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건강 관리를 하셔야 하지 않을까요? 상미가 은근히 다른 이사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회의실에 긴장감이 흘렀어요. 몇몇 이사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죠. 도연은 차가운 눈빛으로 상미를 바라봤습니다. 내 건강은 내가 관리하겠네. 회사 경영에는 아무 문제 없으니 걱정 말게.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한편 서울 외곽의 낡은 다세대 주택에서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27살의 서윤아가 새벽부터 일어나 할머니의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부엌은 좁고 낡았지만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죠. 할머니, 일어나세요. 아침 준비됐어요. 윤아가 방문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78살의 서순옥 할머니가 천천히 방에서 나왔어요. 허리가 굽어 있었고 걸음걸이도 느렸지만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가 있었습니다. 우리 윤아, 오늘도 시장 가니? 순옥이 물었어요. 네, 할머니. 오늘은 채소 경매가 있는 날이에요. 일찍 가야 좋은 물건을 싸게 살 수 있어요. 윤아가 밝게 대답했습니다. 아침을 먹은 후 윤아는 할머니와 함께 전통시장으로 향했어요. 시장은 이미 상인들로 북적이고 있었죠. 윤아는 할머니가 운영하는 작은 채소가게 좌판 앞에 할머니를 모시고 자신은 경매장으로 뛰어갔습니다. 경매장에서 윤아는 능숙하게 물건을 골랐어요. 싱싱한 채소를 보는 눈이 예리했고 가격 흥정도 능숙했죠. 옆 가게 아주머니가 감탄했습니다. 윤아야, 너는 정말 똑똑해. 이 나이에 할머니 모시고 이렇게 억척스럽게 사니 말이야. 윤아는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할머니가 저를 키워주셨는데 이 정도는 당연한 거죠. 하지만 좌판으로 돌아온 윤아는 걱정스러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순옥이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헐떡이고 있었던 거예요. 윤아는 황급히 달려갔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순옥은 손을 저으며 괜찮다고 했지만 얼굴이 창백했어요. 그냥 좀 숨이 차서 그래. 걱정하지 마. 집으로 돌아온 윤아는 식탁 위에 놓인 약봉지들을 보고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고혈압약, 심장약, 당뇨약까지 종류가 많았죠. 할머니,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 받아보세요. 요즘 숨차하시는 게 자주 있잖아요. 윤아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에이, 돈이 얼마나 드는데. 약 먹으면 괜찮아질 거야. 순옥이 고집을 부렸습니다. 윤아는 할머니를 설득하려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마음이 무거웠지만 당장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도연은 아내의 기일을 맞아 납골당을 찾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고 납골당은 고요했어요. 도연은 아내의 사진 앞에 흰 국화를 놓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나왔어.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오늘도 우리 딸 소식은 못 들었어. 미안해. 아내의 사진 속 얼굴은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35세 세상을 떠난 아내는 사진 속에서 영원히 젊은 모습으로 남아 있었죠. 당신 혼자 보낸 지 15년이 됐네. 우리 딸 찾지 못하고 당신을 먼저 보내서 정말 미안해.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을 꺼냈어요. 온 가족이 함께 찍은 마지막 사진이었죠. 우리 딸이 살아있기만 하다면 지금 27살이겠지. 어떤 모습일까? 당신을 닮았을까? 나를 닮았을까? 납골당을 나오는 도연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운전기사가 기다리고 있는 차를 향해 걸어가면서 그는 문득 정 박사의 말을 떠올렸어요. 과거에만 집착하면 미래의 기회를 놓친다는 말. 하지만 어떻게 과거를 놓을 수 있을까요? 그 과거가 자신의 전부였는데. 일주일이 지난 토요일 밤, 도연은 서재에서 오래된 서류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회사 인수합병 건으로 필요한 과거 자료를 찾기 위해서였죠. 책장 맨 위 칸에 있던 상자를 내리던 중 먼지 쌓인 작은 가방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가방이 바닥에 떨어지면서 안에 있던 물건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도연은 무심코 그것들을 주우려다가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바닥에 펼쳐진 것은 딸의 낡은 스케치북이었던 거예요. 떨리는 손으로 스케치북을 집어들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넘기자 서툰 크레파스 그림이 나타났죠. 네모난 집, 동그란 해, 그리고 손을 맞잡은 세 사람. 아빠, 엄마, 그리고 작은 아이. 그림 아래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아빠 사랑해요. 우리 가족 영원히 함께해요. 도연의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어요.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딸의 흔적들이 생생하게 살아났습니다. 손도장을 찍은 페이지, 무지개를 그린 페이지,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딸이 아빠에게 쓴 편지가 있었죠. 아빠, 오늘 유치원에서 칭찬받았어요. 선생님이 제가 착하대요. 아빠도 자랑스러워요? 그 순간 도연의 머릿속에서 22년 전 그날의 기억이 폭발하듯 되살아났습니다. 빗속에서 부서지는 유리 소리, 아내의 비명, 그리고 딸의 이름을 부르던 자신의 목소리까지 모든 것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아니야, 아니야. 도연은 스케치북을 가슴에 끌어안고 중얼거렸습니다. 갑자기 가슴에서 날카로운 통증이 시작됐어요. 마치 누군가 심장을 쥐어짜는 것 같았습니다. 도연은 책상을 짚으려 했지만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죠. 그의 손에서 위스키 잔이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쨍그랑 유리 조각이 사방으로 흩어졌어요. 도연은 가슴을 부여잡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숨을 쉬려 해도 공기가 들어오지 않았죠.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했어요. 회장님, 유리 깨지는 소리를 들은 최 비서가 달려왔습니다. 서재 문을 열자마자 쓰러져 있는 도연을 발견했죠. 최 비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회장님, 정신 차리세요. 최 비서는 즉시 휴대전화를 꺼내 응급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기 성북동입니다. 환자가 심장 문제로 쓰러졌습니다. 빨리 와주세요.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 10분이 걸렸지만 최 비서에게는 몇 시간처럼 느껴졌어요. 도연은 의식이 희미한 상태로 계속 무언가를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해.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구급대원들이 도연을 들것에 실었습니다. 최 비서는 바닥에 떨어진 스케치북을 발견하고 조심스럽게 집어들었어요. 펼쳐진 페이지의 아이 글씨를 보고 최 비서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20년 넘게 모셔온 회장이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지 알 것 같았어요. 병원 응급실에서 최 비서는 밤새 복도를 서성였습니다. 중환자실로 옮겨진 도연의 상태를 지켜보면서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회장님이 이렇게 쓰러진 것이 이번이 세 번째였습니다. 그동안은 약으로 버텼지만 이제는 한계가 온 것 같았어요. 최 비서는 텅 빈 대저택을 떠올렸습니다. 수십 명의 직원이 있지만 아무도 회장님의 마음을 돌보지 못했어요.
청소하고 요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회장님에게는 그 차가운 집에 온기를 불어넣어줄 특별한 누군가가 필요했어요. 한편 상미는 새벽에 비서실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무님, 회장님께서 쓰러지셔서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상미의 입꼬리가 순간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갔어요.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다른 임원들에게는 아직 알리지 마세요. 병원에 도착한 상미는 최 비서를 만났습니다. 오빠 상태가 어때요? 다행히 위기는 넘기셨습니다. 하지만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최 비서가 피곤한 얼굴로 대답했어요. 상미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어 보였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죠. 최 비서님, 회사 경영에 공백이 생기면 안 됩니다. 제가 임시로라도. 회장님께서는 곧 복귀하실 겁니다. 최 비서가 단호하게 말을 잘랐습니다. 다음 날 오후 의식을 회복한 도연은 여전히 창백한 얼굴로 누워 있었어요. 최 비서는 회장의 약한 모습을 보며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대로는 안 됐어요. 회장님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했습니다. 최 비서는 병실을 나와 복도 끝에서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복지재단 김 실장님이시죠? 제가 특별한 분을 찾고 있습니다. 단순한 가정부가 아니라 진심으로 누군가를 돌볼 줄 아는 분 말입니다. 전화를 끊고 최 비서는 다시 병실을 바라봤습니다. 회장님은 분명 처음에는 거부하실 거예요. 하지만 이번만큼은 최 비서도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22년 동안 혼자 견뎌온 회장님을 더 이상 그대로 둘 수는 없었으니까요. 최 비서는 며칠 동안 여러 경로를 통해 알아본 끝에 복지재단 김 실장으로부터 한 사람을 추천받았습니다. 서윤아라는 27살의 젊은 여성이었죠. 할머니의 병원비 때문에 절실하게 일자리를 찾고 있다는 말에 최 비서는 관심을 가졌어요. 그분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최 비서가 전화로 물었습니다. 시장에서 할머니와 함께 채소 장사를 하는데요. 동네에서 효녀로 소문났습니다. 무엇보다 책임감이 강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분이에요. 김 실장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죠. 최 비서는 직접 윤아를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약속 장소인 조용한 찻집에서 윤아를 기다리며 최 비서는 회장님을 어떻게 설득할지 고민했어요. 윤아가 들어왔을 때 최 비서는 첫인상부터 좋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소박하지만 단정한 차림새, 고든 자세, 그리고 무엇보다 맑은 눈빛이 인상적이었죠. 서윤아 씨, 제안드릴 일자리는 입주 가정부입니다. 성북동의 큰 저택을 관리하는 일이죠. 최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윤아의 눈이 커졌습니다. 입주요? 저는 할머니를 모시고 있어서 한 달에 2번 정도는 집에 다녀오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급여는? 최 비서가 금액을 말하자 윤아는 숨을 멈췄어요. 할머니 수술비를 충당하고도 남을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온 윤아는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거실에서 약을 드시고 계시는 순옥을 보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할머니, 제가 좋은 일자리를 제안받았어요. 윤아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죠. 순옥은 윤아의 표정을 보고 뭔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어요. 무슨 일인데 그래? 성북동 대저택에서 입주 가정부로 일하는 거예요. 급여가 정말 좋아서 할머니 수술비를. 안 돼. 순옥이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 무서운 집에는 가는 거 아니야. 큰 집에는 복잡한 일이 많아. 윤아는 할머니의 격한 반응에 놀랐어요. 평소 온화하던 할머니가 이렇게 화를 내는 건 처음이었죠. 그날 밤 윤아는 병원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서윤아 씨, 할머니의 상태가 악화되고 있습니다.
빨리 수술을 하지 않으면 위험할 수 있어요. 유나는 전화를 끊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의 반대와 의사의 경고 사이에서 갈등했죠. 결국 그녀는 최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제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한편 태어난 도연은 서재에서 최 비서의 보고를 듣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집안일을 도와줄 분을 구했습니다. 최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도연의 표정이 순간 차갑게 변했습니다. 내가 언제 그런 걸 허락했나? 회장님의 건강을 생각해서. 필요 없네. 도연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내 집에 아무나 들릴 수 없어. 최 비서는 이미 예상한 반응이었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회장님, 이대로는 안 됩니다. 또 쓰러지시면 내 일에 간섭하지 말게. 도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최 비서는 서류 봉투를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그래도 한 번만 이력서를 보아주십시오. 도연은 마지못해 봉투를 열었어요. 서윤아, 27살 할머니와 단둘이 살며. 이력서를 읽던 도연의 눈이 멈췄습니다. 사진 속 젊은 여성의 눈빛이 왠지 낯설지 않았어요. 왜 이런 일을 하려고 하지? 도연이 중얼거렸습니다. 할머니 병원비 때문이라고 합니다. 최 비서가 대답했어요. 도연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면접은 보겠네. 하지만 마음에 안 들면 바로 돌려보낼 거야. 다음 날 유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대저택에 도착했습니다. 거대한 철문이 열리고 정원을 지나 현관에 들어서자 그 규모에 압도됐어요. 면접 장소인 응접실로 안내받은 유나는 긴장한 채 기다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도연이 들어왔을 때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도연은 유나의 소박한 차림새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왜 이 일이 하고 싶지? 유나는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대답했어요. 제게는 지켜야 할 소중한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대답에 도연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유나의 눈에서 진실함과 간절함을 동시에 본 것 같았어요. 가족을 위해서라. 도연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한참의 침묵 후 도연이 입을 열었어요. 3일만 해보게. 그동안 지켜보고 결정하겠네. 유나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면접이 끝나고 유나가 나간 후 최 비서가 물었어요. 어떠셨습니까? 도연은 창밖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 그냥 뭔가 다른 느낌이야. 그날 밤 유나는 할머니에게 합격 소식을 전했지만 순옥의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어요. 유나야, 조심해야 해. 큰 집 사람들은 우리 같은 사람들을 쉽게 내치거든. 유나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저 강해요. 할머니가 저를 그렇게 키우셨잖아요. 월요일 아침 유나는 작은 여행 가방 하나를 들고 대저택 앞에 섰습니다. 철문이 열리는 순간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한 것이죠.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자갈길에서 나는 소리가 고요한 정원에 울려 퍼졌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기존 직원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주방장, 정원사, 청소 도우미들이 차가운 시선으로 유나를 바라봤습니다. 그들에게 유나는 갑작스럽게 나타난 침입자일 뿐이었죠. 이쪽이 당신이 쓸 방입니다. 나이든 가정부 김 씨가 무뚝뚝하게 말했어요. 유나를 안내한 곳은 본관에서 떨어진 별채의 작은 방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나는 불평하지 않았어요. 할머니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견딜 수 있었으니까요. 짐을 풀고 나온 유나는 본관으로 향했습니다. 최 비서가 집안 구조를 설명해 주기로 했거든요. 거실을 지나 복도를 걷던 중 유나는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을 보고 걸음을 멈췄어요.
행복해 보이는 세 사람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회장님 가족 사진입니다. 최 비서가 설명했어요. 22년 전 사고로 최 비서는 말을 멈췄습니다. 유나는 사진 속 어린아이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왠지 낯설지 않은 느낌이 들었지만 그 이유는 알 수 없었죠. 둘째 날 오후 유나는 거실의 유리 장식장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따뜻했어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크리스털 잔들을 하나씩 닦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오후의 햇살이 유나의 목에 걸린 은반지를 비추는 순간 반지에 새겨진 매화 문양이 강렬한 빛을 반사했습니다. 그 빛이 유리 장식장에 반사되어 무지개처럼 퍼져나갔죠. 서재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도연은 자신도 모르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시선은 모니터 화면에 고정됐어요. 저택 곳곳에 설치된 보안 카메라 중 거실을 비추는 화면이었죠. 저건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급하게 화면을 확대했어요. 유나의 목에 걸린 반지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매화꽃 5장의 꽃잎, 중앙에 작은 다이아몬드, 그리고 띠를 두른 독특한 디자인. 잊을 수 없는 모양이었죠. 22년 전 자신이 딸의 5살 생일 선물로 직접 디자인해 만든 바로 그 반지였습니다. 도연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는 비틀거리며 서재 깊숙한 곳으로 가서 벽에 걸린 그림을 내렸습니다. 그 뒤에는 작은 금고가 숨겨져 있었죠. 떨리는 손으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금고를 열었어요. 빨간 벨벳 상자가 나왔습니다. 도연은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어요. 그 안에는 반지와 한 쌍으로 만들어진 매화꽃 귀걸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딸이 더 크면 주려고 보관해 두었던 것이죠. 도연은 귀걸이를 손에 쥐고 다시 모니터를 봤습니다. 화면 속 유나의 반지와 자신의 손에 든 귀걸이를 번갈아 봤어요. 디자인이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세트였죠. 어떻게 이럴 수가. 도연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불가능한 일이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죽은 줄만 알았던 딸이 22년 만에 자신의 집으로 돌아온 것일까요? 도연은 떨리는 손으로 내선 전화를 들었습니다. 최 비서, 지금 당장 내 서재로 와. 최 비서가 들어왔을 때 도연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최 비서, 그 아이. 서윤아라는 아이 출신이 어떻게 되지? 복지재단에서 추천받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최 비서가 당황하며 대답했어요. 아니, 그 전 말일세. 부모는? 가족관계는? 도연의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할머니와 단둘이 산다고만 들었습니다. 자세한 건 모릅니다. 도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갔어요. 정원에서 빨래를 널고 있는 유나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햇살 아래서 그녀가 웃는 모습을 보니 죽은 아내의 미소가 겹쳐 보였어요. 최 비서, 그 아이에 대해 더 자세히 조사해봐. 하지만 절대 티내지 말고. 도연이 명령했습니다. 무슨 문제라도 있으신지요? 최 비서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도연은 대답하지 않고 계속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서는 폭풍이 일고 있었죠. 희망과 두려움, 기쁨과 불안이 뒤섞여 소용돌이 쳤어요. 그날 저녁 도연은 일부러 식당으로 내려갔습니다. 평소에는 서재에서 혼자 먹던 그였지만 유나를 더 자세히 관찰하고 싶었던 거예요. 회장님, 저녁 준비됐습니다. 유나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도연은 유나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이목구비를 하나하나 살펴봤죠. 큰 눈은 자신을 닮았고 오뚝한 코와 입술 모양은 아내를 닮았습니다.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운명일까요? 반지가 특이하네.
도연이 갑작스럽게 말했어요. 유나는 놀라 자신의 목걸이를 만졌습니다. 아, 이거요?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던 거예요. 할머니가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그래, 누가 준 건가?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애써 평정심을 유지했어요. 잘 모르겠어요. 할머니도 자세한 건 말씀 안 하시고. 유나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도연은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의 세계는 이미 완전히 뒤집혀 있었습니다. 멈춰있던 시간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고 꺼졌던 희망의 불꽃이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죠. 이제 그에게는 확인해야 할 진실이 생긴 것입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도연과 유나 사이에는 미묘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은 유나를 멀리서 지켜보면서도 조금씩 가까이 다가가려 했어요. 어느 날 아침 도연은 서재가 어지럽혀진 것을 보고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전날 밤 급하게 찾던 서류 때문에 책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어요. 평소 같으면 직원을 불러 정리하라고 했을 텐데 급한 일이 있어 회사로 가야 했죠. 저녁에 돌아온 도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서재의 책들이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는데 방식이 특별했던 거예요. 알파벳 순서도 아니고 출판 연도별도 아니었죠. 경영서는 한쪽에, 철학서는 다른 쪽에, 그리고 문학 작품들은 따로 모여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자신이 자주 읽는 책들이 손이 닿기 쉬운 곳에 배치되어 있다는 것이었어요. 이건 도연은 숨을 멈췄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 정리하던 방식과 똑같았어요. 아내는 늘 말했죠. 책은 주인의 관심사와 습관에 맞춰 정리해야 한다고. 도연은 책장을 쓸어보며 오래전 기억에 잠겼습니다. 다음 날은 비가 내렸어요. 도연은 늦은 저녁집에 돌아와 식당에 앉았습니다. 주방장이 준비한 화려한 코스 요리가 차례로 나왔지만 그는 거의 손을 대지 않았죠. 회장님, 입맛이 없으신가요? 유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보네. 유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주방으로 갔습니다. 10분쯤 지나자 그녀가 쟁반을 들고 나타났어요. 거기에는 갓 부친 감자전이 놓여 있었죠.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참기름 냄새가 식당에 퍼졌습니다. 비 오는 날엔 감자전이 최고예요. 할머니가 그러셨거든요. 유나가 수줍게 웃었어요. 도연은 놀란 눈으로 감자전을 바라봤습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가 비 오는 날이면 꼭 감자전을 부쳐주셨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 맛이 그리워 아내에게 가르쳐줬고 아내는 종종 깜짝 선물처럼 감자전을 만들어주곤 했죠. 도연은 한 점을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바삭한 겉면과 부드러운 속, 그리고 은은한 감자향이 입안에 퍼졌어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애써 감정을 숨겼습니다. 맛있네. 짧게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감동이 묻어났어요. 그날 밤 도연은 오랜만에 그릇을 깨끗이 비웠습니다. 유나는 빈 그릇을 보고 환하게 웃었죠. 그 미소가 도연의 가슴을 따뜻하게 만들었어요. 일주일 후 새벽 도연은 악몽에 시달리다 깨어났습니다. 또 그날의 사고 장면이었어요.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죠. 그는 비틀거리며 서재로 갔습니다. 서재에 불을 켜고 의자에 앉았지만 손이 계속 떨렸어요. 위스키를 따르려 했지만 병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서재 문이 조용히 열렸어요. 유나가 쟁반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책상 위에 따뜻한 꿀차를 놓고 나가려 했죠. 어떻게 알았지? 도연이 물었습니다. 유나는 돌아보며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복도를 지나다가 불빛을 봤어요. 새벽에 깨신 것 같아서.
고맙네. 도연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유나가 나간 후 도연은 꿀차를 한 모금 마셨어요. 달콤하면서도 따뜻한 차가 목을 타고 내려가자 떨림이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문득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누군가 자신을 신경 써주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됐죠. 며칠 뒤 최 비서가 유나에 대한 조사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회장님, 서유나 씨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최 비서가 서류를 내밀었어요. 도연은 긴장한 채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거기에는 유나의 학교 기록과 주민등록 정보가 있었어요.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죠. 5살 이전의 기록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출생 기록이 없네? 도연이 물었어요. 네, 5살 때 처음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나옵니다. 보육원이나 입양 기록도 없고요. 최 비서가 설명했습니다. 도연의 가슴이 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딸이 실종된 것이 5살 때였습니다. 시기가 정확히 일치했죠. 그 할머니 서순옥 씨는? 도연이 다급하게 물었어요. 평범한 시장 상인입니다. 하지만 20년 전 갑자기 서울로 올라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 전 기록은 찾기 어려웠습니다. 도연은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실한 증거는 없었죠. 그날 저녁 도연은 정원을 거닐다가 유나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화단 앞에 앉아 꽃을 돌보고 있었어요. 저녁 노을이 그녀의 옆 얼굴을 비추고 있었죠. 꽃을 좋아하나? 도연이 다가가며 물었습니다. 유나는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네, 특히 매화꽃을 좋아해요.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피는 꽃이잖아요. 도연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아내도 매화꽃을 가장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딸의 생일 선물로 매화 문양 반지를 만들었던 것이죠. 왜 매화꽃을? 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유나는 자신의 반지를 만지며 대답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그냥 어릴 때부터 좋아했어요. 이 반지 때문일까요? 도연은 유나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저녁 노을에 비친 그녀의 모습에서 아내의 그림자를 보았어요. 이 아이가 진짜 자신의 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연은 이제 본격적으로 테스트를 시작했습니다. 유나가 정말 자신의 딸인지 확인하기 위한 은밀한 실험들이었죠. 어느 날 아침 도연은 일부러 식탁에 여러 과일을 놓아두었어요. 사과, 배, 포도, 귤이 예쁘게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재 문을 살짝 열어두고 거실을 관찰했죠. 유나가 청소를 하다가 과일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자연스럽게 사과를 하나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껍질을 깎지 않고 그대로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도연의 눈이 커졌어요. 어린 시절 딸도 똑같은 버릇이 있었거든요. 아내가 늘 걱정하며 말했죠. 우리 딸은 왜 사과를 껍질째 먹는지 모르겠다고. 다음 날 도연은 주방에 고구마를 쪄두라고 지시했습니다. 저녁 무렵 유나가 주방에서 고구마를 발견하고는 얼굴에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와, 고구마다. 유나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녀는 뜨거운 고구마를 호호 불며 껍질을 벗겼어요. 그리고 행복한 표정으로 한 입 가득 넣었죠. 볼이 볼록 튀어나온 모습이 꼭 다람쥐 같았습니다. 도연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딸도 고구마를 그렇게 좋아했거든요. 며칠 후 오후 도연은 서재에서 중요한 계약서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복잡한 조항들을 읽다가 무의식 중에 왼손 검지로 턱을 괴었어요. 그의 특유의 습관이었죠. 바로 그때 창밖을 내다보니 정원에서 유나가 화초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심을지 고민하는 듯한 그녀는 똑같은 포즈를 하고 있었어요.
왼손 검지로 턱을 괜 채 깊은 생각에 잠긴 모습이었죠. 도연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건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똑같았어요. 그날 밤 도연은 결정적인 테스트를 준비했습니다. 아내가 즐겨 듣던 클래식 음반을 찾아냈어요. 그 중에는 아내가 딸에게 자장가로 불러주던 멜로디가 포함되어 있었죠. 브람스의 자장가를 변주한 특별한 편곡이었습니다. 도연은 음악을 틀고 서재 문을 열어두었어요. 음악이 복도까지 은은하게 흘러나갔죠.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복도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어요. 유나가 빨래 바구니를 들고 지나가다가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유나가 자신도 모르게 그 멜로디의 뒷부분을 흥얼거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흠흠흠, 라라라. 정확한 음정은 아니었지만 분명히 그 자장가의 후렴구였어요. 도연은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 노래를 아는 사람은 세상에 자신과 죽은 아내, 그리고 실종된 딸뿐이었으니까요.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상미가 예고 없이 찾아온 것이었어요. 오빠, 저예요. 상미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도연은 급하게 음악을 끄고 서재에서 나왔어요. 상미는 거실에서 유나와 마주치고 있었죠. 상미의 눈빛이 예리하게 유나를 훑어봤습니다. 오빠, 요즘 새로 들어온 가정부가 이 사람이에요? 상미가 물었어요. 그래, 왜? 도연이 경계하며 대답했습니다. 상미는 유나를 위아래로 살펴보며 말했어요. 젊네요. 그리고 상미는 말을 멈추고 유나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무언가 낯익은 느낌을 받은 것 같았어요. 처음 보는 얼굴인데 왜 이리 익숙하지? 상미가 중얼거렸습니다. 도연은 재빨리 화제를 돌렸어요. 무슨 일로 왔어? 아, 내일 이사회 자료를 미리 검토하려고요. 상미가 대답했지만 여전히 유나를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봤죠. 유나가 차를 준비하러 주방으로 간 사이 상미가 도연에게 속삭였습니다. 오빠, 저 애한테 너무 신경 쓰는 거 아니에요? 다른 직원들이 수군거려요. 도연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내 집안일에 신경 쓰지 마. 그냥 걱정돼서 하는 말이에요. 오빠가 요즘 이상해 보여요. 상미가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상미가 떠난 후 도연은 불안해졌어요. 상미가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성격상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도연은 최 비서를 불렀습니다. 최 비서, 상미가 유나에 대해 조사하지 못하도록 주의해. 알겠습니다, 회장님. 최 비서가 고개를 숙였어요. 그날 밤 도연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테스트 결과는 모두 유나가 자신의 딸임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죠. 그는 결심했습니다. 과학적인 방법으로 확인하기로 한 것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도연은 유나가 청소한 방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베개에서 머리카락 한 올을 찾아냈어요. 검은 머리카락이 햇빛에 반짝였죠. 도연은 그것을 작은 봉투에 넣고 또 다른 봉투에는 자신의 머리카락을 넣었습니다. 최 비서에게 비밀리에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어요. 결과가 나오기까지 며칠이 걸린다고 했죠. 도연은 그 며칠이 평생처럼 느껴질 것 같았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도연은 유나를 더 자세히 관찰했어요. 걷는 모습, 웃는 표정, 말하는 톤까지 모든 것이 아내와 닮아 있었습니다. 특히 누군가를 도와줄 때 짓는 따뜻한 미소는 아내와 판박이었죠. 어느 날 저녁 유나가 도연에게 차를 가져다 주며 말했어요. 회장님,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이세요. 푹 쉬셔야 해요. 그 진심 어린 걱정에 도연은 뜨거운 것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22년 만에
누군가 진심으로 자신을 걱정해 주는 것 같았어요. 유전자 검사를 의뢰한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도연은 일에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회의 중에도 서류를 검토할 때도 계속 휴대전화만 확인했죠. 최 비서가 결과를 가져오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오후 3시 드디어 최 비서가 서재로 들어왔어요. 그의 손에는 밀봉된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도연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아들었어요. 회장님, 제가 자리를 비켜드릴까요? 최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야, 있어도 돼. 도연은 숨을 깊게 들이쉬고 봉투를 열었어요. 서류를 꺼내 펼치는 순간 도연의 눈이 검사 결과 맨 아래줄로 향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친자 확률 99.9% 일치. 도연의 손이 격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서류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조용한 서재에 울렸어요.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죠. 회장님, 최 비서도 결과를 보고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도연은 서류를 가슴에 끌어안고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그리고는 억누르고 있던 감정이 폭발하듯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20년 넘게 단 한 번도 이렇게 울어본 적이 없었어요. 찾았어. 여보, 내가 우리 딸을 찾았어. 도연은 아내와 딸의 사진을 향해 외쳤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기쁨과 슬픔, 안도와 미안함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죠. 22년 동안 죽은 줄로만 알았던 딸이 살아있었고, 그것도 자신의 집에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최 비서는 조용히 손수건을 건넸어요. 축하드립니다, 회장님. 정말 기적입니다. 도연은 한참을 울다가 겨우 진정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정원에서 유나가 빨래를 널고 있는 모습이 보였죠. 햇빛을 받은 그녀의 모습이 눈부시게 아름다웠습니다. 최 비서,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도연의 목소리에는 막막함이 묻어났어요. 시간을 두고 천천히 준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최 비서가 신중하게 말했죠.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딸에게 달려가고 있었어요. 당장이라도 뛰어나가 끌어안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죠. 유나에게 이 사실은 충격일 테니까요. 그날 저녁 도연은 평소와 달리 일찍 집에 돌아왔습니다. 식당에 앉아 유나가 차려준 저녁을 먹으면서 그는 딸의 얼굴을 자세히 바라봤어요. 이제 보니 모든 것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눈매는 자신을, 코와 입술은 아내를 빼닮았죠. 회장님, 왜 그렇게 보세요? 유나가 어색하게 웃었어요. 아니야, 그냥. 수고했어. 도연은 애써 평정심을 유지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도연은 서재로 돌아왔어요.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딸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 가득했죠. 한 장 한 장 넘기며 그는 잃어버린 22년을 떠올렸어요. 미안하다, 우리 딸아. 아빠가 널 지켜주지 못해서. 도연은 사진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문득 의문이 들었어요. 유나는 어떻게 살아남았을까? 그리고 왜 서순옥 할머니와 함께 살게 된 걸까? 사고 현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도연은 최 비서를 다시 불렀습니다. 22년 전 사고 기록을 다시 조사해봐. 특히 현장 목격자들의 진술을 찾아봐. 알겠습니다. 그런데 회장님, 한 가지 걱정되는 게 있습니다. 최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뭔가? 전무님이 요즘 서윤아 씨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혹시 눈치챈 건 아닐까요? 도연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상미의 욕심을 잘 알고 있었죠. 만약 유나가 자신의 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떤 일을 벌일지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상미의 동향을 주시해.
그리고 유나를 보호할 방법을 생각해봐. 도연이 지시했어요. 그날 밤 도연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환희와 동시에 새로운 고민이 시작된 것이었어요. 이제 이 사실을 어떻게 밝혀야 할까요? 22년 동안 다른 삶을 살아온 딸에게 자신은 어떤 존재일까요? 더 큰 문제는 유나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녀가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자신을 키워준 할머니와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도연은 머리가 복잡했어요. 새벽 2시 도연은 조용히 집안을 돌아다녔습니다. 유나가 머무는 별채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어요. 불은 꺼져 있었고 고요했죠. 도연은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잘 자라, 내 딸아. 그는 들리지 않을 만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다음 날 아침 도연은 중대한 결심을 했습니다. 먼저 순옥 할머니를 만나보기로 한 것이었어요.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야 했죠. 최 비서, 서순옥 씨가 있는 곳을 알아봐. 조용히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해. 최 비서가 나간 후 도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침 햇살이 밝게 비치고 있었어요. 22년 만에 찾은 딸과의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그는 희망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끼고 있었죠. 이제 거짓이 아닌 진실과 마주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상민은 회사 임원 회의가 끝난 후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최근 오빠의 행동이 이상했죠. 특히 그 젊은 가정부에 대한 태도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비서실장, 들어와 보세요. 상미가 내선 전화로 불렀어요. 비서실장이 들어오자 상미는 조용히 문을 닫으라고 지시했습니다. 회장님 댁에 새로 들어온 가정부 조사 좀 해보세요.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상미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비서실장은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무님. 상미는 변호사와의 약속을 떠올렸어요. 회사 지분 상속 문제를 논의하던 중 변호사가 했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죠. 만약 도연에게 숨겨진 자식이 나타난다면 모든 상속 구조가 바뀔 거라는 말이었습니다. 며칠 후 상미는 사설 흥신소 사장을 은밀히 만났어요. 호텔 라운지의 구석진 자리였죠. 서윤아라는 여자를 조사해 주세요. 성북동 강 회장 댁에서 일하고 있어요. 상미가 사진을 건넸습니다. 흥신소 사장은 사진을 받아들고 눈을 가늘게 떴어요. 어느 정도까지 파헤쳐 드릴까요? 모든 것을요. 출생부터 지금까지 빠짐없이. 상미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일주일 후 흥신소 사장은 유나가 사는 동네를 찾아갔어요. 복지사를 가장해 이웃들에게 접근했죠. 시장 상인들은 순진하게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유나? 아, 그 효녀 말이에요? 할머니랑 둘이 살죠. 과일가게 아주머니가 말했어요. 어릴 때부터 봤어요? 흥신소 사장이 물었습니다. 아니요, 한 20년 전쯤 이사 왔어요. 그때 유나는 5살쯤 됐을 거예요. 흥신소 사장의 눈이 반짝였어요. 시기가 묘하게 일치했죠. 그는 더 깊이 파고들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흥신소 사장은 순옥을 직접 찾아갔어요. 안녕하세요. 복지과에서 나왔습니다. 손녀분 서류에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확인차 왔어요. 순옥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무슨 서류요? 출생증명서나 어릴 적 의료 기록 같은 거요. 5살 이전 기록이 전혀 없더라고요. 순옥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건 화재로 다 타버렸어요. 옛날 일이라. 흥신소 사장은 순옥의 반응을 예리하게 관찰했습니다. 분명 무언가 숨기고 있었죠. 그는 더 압박했어요. 이상하네요.
병원이나 관공서에도 기록이 없던데요. 순옥은 가슴을 부여잡고 헐떡이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다시 오세요. 지금은 몸이 안 좋아서. 흥신소 사장이 떠난 후 순옥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두려움에 떨며 약을 찾았지만 손이 떨려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녀의 건강은 급속도로 나빠지기 시작했죠. 한편 도연은 유나에게 더 많은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좋은 옷을 선물하고 책도 사주었죠. 하지만 그의 서툰 표현에 유나는 오히려 부담을 느꼈습니다. 회장님, 이런 비싼 선물은 받을 수 없어요. 유나가 당황하며 거절했어요. 그냥 받아. 내가 일을 잘해서 주는 거야. 도연은 어색하게 말했습니다. 유나는 혼란스러웠어요. 회장님의 태도가 점점 이상해지고 있었죠. 다른 직원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상미는 흥신소 사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어요. 서윤아의 5살 이전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시기가 회장님 따님이 실종된 때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상미의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계속 조사하세요.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 해요. 그날 밤 도연은 최 비서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회장님, 서순옥 씨가 병원에 실려갔다고 합니다. 심장 문제가 악화됐다고요. 도연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아직 만나보지도 못했는데 이럴 수는 없었죠. 그는 즉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도연은 유나를 만났어요. 그녀는 울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여기에? 유나가 놀라서 물었어요. 그냥 들었어. 할머니 상태는 어때? 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위험하다고 하셨어요. 유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도연은 유나의 어깨를 잡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죠. 하지만 딸이 이렇게 슬퍼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병실 안에서 순옥이 눈을 떴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유나를 불렀어요. 유나야. 할머니, 저 여기 있어요. 유나가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순옥은 문 밖에 서 있는 도연을 봤어요. 그녀의 눈이 크게 떨렸습니다. 그 눈빛에는 두려움과 죄책감이 가득했죠. 저분은 순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가 일하는 집 회장님이세요. 걱정되셔서 오셨대요. 유나가 설명했습니다. 순옥은 도연을 바라보며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그러지 못했어요. 진실의 무게가 너무 무거웠던 것이죠. 병실에서 순옥은 점점 더 불안해했습니다. 도연의 시선을 피하려 애썼지만 양심의 가책이 그녀를 짓누르고 있었어요. 결국 순옥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진실을 숨길 수 없었죠. 유나야, 잠깐 나가 있을래? 이분과 할 얘기가 있어. 순옥이 힘겹게 말했어요. 유나는 의아해했지만 병실을 나갔습니다. 도연과 순옥 단둘이 남았죠. 순옥은 떨리는 손으로 도연을 가리켰어요. 회장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순옥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도연은 숨을 멈추고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예감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죠. 순옥은 눈물을 흘리며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22년 전 그날 밤, 비가 많이 오던 날이었어요. 저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일하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큰 사고가 났어요. 도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되살아났죠. 사고 현장 근처 풀숲에서 울고 있는 아이를 발견했어요. 온몸이 진흙투성이었고 머리에 상처가 있었죠. 아이는 계속 엄마 아빠를 찾으며 울었어요. 순옥이 흐느꼈습니다. 왜 신고하지 않았소?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순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 남편이 막 돌아가셨고 아들도 사고로 잃은 직후였어요. 혼자 남은 저는 그 아이를 보는 순간 하늘이 준 선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잘못인 줄 알면서도 도연은 분노와 이해 사이에서 갈등했어요. 딸을 잃은 자신의 고통과 똑같이 가족을 잃은 이 노인의 외로움이 겹쳐 보였죠. 아이는 사고 충격으로 기억을 잃었어요. 자기 이름도 부모님도 기억하지 못했죠. 저는 그 아이를 유나라고 이름 짓고 키웠습니다. 순옥이 계속 말했어요. 바로 그때 상미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뒤에는 흥신소 사장과 변호사가 있었어요. 다 들었습니다, 오빠. 상미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이 할머니는 유괴범이고 서윤아는 오빠 딸이 맞군요. 순옥은 충격으로 가슴을 부여잡았습니다. 심전도 기계가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어요. 의료진이 달려왔지만 순옥의 상태는 급격히 악화됐죠. 순옥은 결국 의식을 잃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상미는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대기업 회장의 잃어버린 딸이 유괴범의 손에서 자랐다는 충격적인 내용이었죠. 언론은 벌떼처럼 달려들었습니다. 저녁 유나는 저택 거실에서 뉴스를 봤어요. 자신의 얼굴이 화면에 크게 나오고 있었죠. 앵커가 말했습니다. 강도연 회장의 실종된 딸로 밝혀진 서윤아 씨는 22년 동안 유괴범 서순옥 씨와 함께 살아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나는 충격으로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자신이 알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죠. 사랑하는 할머니가 유괴범이라니. 그리고 자신이 재벌가의 딸이라니. 아니야, 이건 거짓말이야. 유나가 절규했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경멸과 동정이 섞인 시선들이 유나를 향했죠. 유나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도연이 달려왔을 때는 이미 늦었어요. 유나야, 잠깐 내 얘기를 들어봐. 하지만 유나는 이미 저택을 뛰쳐나가고 있었습니다. 대문 밖에는 기자들이 구름처럼 몰려 있었어요. 플래시가 터지고 마이크가 들이밀어졌죠. 기분이 어떠세요? 유괴범과 함께 산 22년은 어땠나요?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어요. 유나는 귀를 막고 그들 사이를 뚫고 달렸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렸지만 계속 달렸어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무작정 달렸죠. 도연은 유나를 쫓으려 했지만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졌어요. 안 돼. 또 잃을 수는 없어. 최 비서가 도연을 부축했습니다. 회장님, 정신 차리세요. 같은 시간 병원에서 순옥은 결국 숨을 거뒀어요. 마지막까지 유나를 찾으며 눈을 감았죠. 간호사가 순옥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편지 한 통을 발견했습니다. 유나에게 쓴 편지였어요. 한편 유나는 어느 바닷가 절벽에 서 있었습니다. 파도가 거세게 몰아치고 있었어요.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죠. 자신의 정체성, 사랑하는 할머니, 그리고 믿었던 모든 것들을. 할머니, 왜 거짓말하신 거예요? 유나가 바다를 향해 울부짖었어요. 도연은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또 한 번 충격을 받으시면 위험합니다. 하지만 도연은 무의식 중에도 딸 생각뿐이었어요. 찾아야 해. 우리 딸을 찾아야 해. 상미는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오빠의 건강 상태로는 경영이 불가능합니다. 제가 임시 대표를 맡겠습니다. 이사들은 동요했어요. 회사는 혼란에 빠졌고 주가는 폭락했죠.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어둠 속에서 홀로 누워 있었어요. 22년 전에도 딸을 잃었고 이제 또다시 잃었습니다. 이번에는 자신의 어리석음 때문이었죠.
진실을 밝히는 방법이 잘못됐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지만 너무 늦었어요. 이틀 후 도연은 병원에서 깨어났습니다. 최 비서가 옆에 있었어요. 도연의 첫 마디는 딸을 찾는 것이었죠. 유나는 어디 있나? 도연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최 비서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경찰에도 신고했지만 도연은 천장을 바라봤어요. 텅 빈 눈동자에는 아무런 빛도 없었죠. 최 비서가 더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회장님, 서순옥 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도연은 눈을 감았어요.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그 노인도 결국 피해자였어요. 외로움에 지친 한 사람이 저지른 잘못이었죠. 그리고 이제 유나는 자신을 키워준 유일한 가족마저 잃은 것이었습니다. 내가 다 망쳤어. 도연이 중얼거렸어요. 성급했어. 유나의 마음을 먼저 얻었어야 했는데 최 비서는 위로의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도연의 자책이 틀리지 않았으니까요. 병실 밖에서는 상미가 이사들과 회의를 하고 있었어요. 오빠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회사를 이끌 수 없는 상태입니다. 당분간 제가 대행을 맡겠습니다. 이사들이 동의하는 서류에 서명했어요. 상미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죠. 하지만 그 미소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회사 주가는 계속 떨어지고 있었고 언론은 강 회장 가족의 스캔들을 연일 보도했어요. 한편 유나는 작은 어촌 마을의 허름한 여관에 숨어 있었습니다. TV에서는 계속 자신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어요. 유괴된 재벌딸, 가짜 인생을 산 여자, 온갖 추측과 루머가 난무했죠. 유나는 핸드폰을 꺼버렸어요. 아무와도 연락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떠난 지금 세상에 혼자 남겨진 기분이었어요. 할머니는 나를 사랑했어. 그건 진짜였어. 유나는 자신에게 말했지만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여관 주인 아주머니가 저녁을 가져다 줬습니다. 젊은 아가씨가 왜 이런 곳에? 무슨 힘든 일이라도? 유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자신의 정체를 들키고 싶지 않았죠. 도연은 병실에서 정 박사를 만났습니다. 오랜 친구는 안타까운 표정이었어요. 도연아, 이제 정말 놓아줘야 할 때가 아닐까? 정 박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무슨 소리야? 이제 막 찾았는데. 도연이 격하게 반응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너를 아버지로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어. 22년을 다른 사람의 손녀로 살았잖아. 정 박사의 말이 가슴을 찔렀어요. 도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기 싫었어요. 그래도 내 딸이야. DNA가 부녀 관계를 만드는 게 아니야. 함께한 시간과 추억이 만드는 거지. 정 박사가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그날 밤 도연은 홀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창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22년 전 그날처럼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찾던 것은 5살 딸이었지 27살의 유나가 아니었다는 것을요. 내가 틀렸어. 도연은 인정했어요. DNA 검사나 증명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 그 아이의 22년을 먼저 이해하고 존중했어야 했는데. 최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서순옥 할머니의 병실에서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서윤아 씨에게 쓴 것인데. 도연은 편지를 받아들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사랑하는 내 손녀 유나에게. 이 편지를 읽을 때쯤 할머니는 곁에 없겠지. 미안하다. 진실을 말하지 못해서. 하지만 알아도 내가 너를 키운 22년 단 한순간도 후회한 적 없어. 너는 내 삶의 가장 큰 축복이었단다. 도연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이 노인도 자신처럼 딸을 잃은 아픔을 안고 있었던 거예요.
유나는 여관방에서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도망칠 곳도 없었어요. 그때 문득 할머니가 자주 하던 말이 떠올랐죠. 유나야,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 그때가 오면 용기를 내야 해. 유나는 가방 속에서 매와 반지를 꺼내봤어요. 이것만이 자신의 과거를 이어주는 유일한 단서였죠. 반지를 만지작거리다가 갑자기 어린 시절에 기억한 조각이 떠올랐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꼭 안고 있었어요. 따뜻한 품이었죠. 그리고 귓가에 속삭이는 목소리. 이 반지가 널 지켜줄 거야. 아빠가 항상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유나는 깜짝 놀랐어요. 그 목소리가 도연 회장의 목소리와 똑같았던 것이죠. 도연은 모든 것을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회사도 재산도 회장이라는 지위도 이제는 그런 것들이 아무 의미 없었어요. 최 비서 상미에게 회사를 넘기겠네. 도연이 담담하게 말했어요. 회장님, 최 비서가 놀랐습니다. 이제 그만이야. 난 한 사람의 아버지로서 딸을 찾고 싶어. 회장이 아니라 그냥 아버지로서. 도연의 눈에 새로운 결심이 보였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유나는 동해 바닷가의 작은 식당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신분을 숨기고 가명을 쓰며 조용히 살기로 했죠. 식당 주인 부부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녀를 받아줬습니다. 손님 상 치워주세요. 주방장이 외쳤어요. 유나는 묵묵히 일했습니다. 접시를 나르고 테이블을 닦고 바닥을 쓸었어요. 단순한 육체 노동이 오히려 마음을 편하게 했죠. 생각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하지만 밤이 되면 달랐습니다. 좁은 방에 홀로 누워 있으면 할머니 생각에 눈물이 났어요. 그리고 가끔씩 도연의 따뜻했던 눈빛도 떠올랐죠. 어느 날 옛 동네 이웃인 김아주머니가 수소문 끝에 유나를 찾아왔어요. 유나야, 여기 있었구나. 얼마나 찾았는지 몰라. 김아주머니가 유나를 꼭 안았습니다. 아주머니, 어떻게 여기를? 유나가 놀랐어요. 김아주머니는 작은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내 할머니가 남긴 거야. 유품 정리하다가 발견했어. 유나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받았어요. 며칠을 망설이다가 결국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편지와 사진들, 그리고 작은 손수건이 들어 있었죠. 편지를 펼치자 할머니의 서툰 글씨가 보였어요. 사랑하는 내 손녀 유나야. 이 할미가 너에게 큰 죄를 지었구나. 진실을 말해야 했는데 용기가 없었어. 널 처음 만난 날 비를 맞으며 서럽게 울고 있었지. 엄마 아빠를 찾으며 그 모습이 어찌나 불쌍하던지. 내 죽은 아들이 떠올랐단다. 욕심이었어. 하늘이 준 선물이라고 생각했지. 하지만 유나야, 이것만은 알아둬. 널 키운 22년 단 한순간도 거짓이 아니었어. 내 사랑은 진짜였단다. 유나는 편지를 가슴에 끌어안고 울었어요. 할머니의 사랑은 진짜였어요. 방법이 잘못됐을 뿐이죠. 상자 속 손수건을 펼쳐보니 매화 자수가 정교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반지의 문양과 똑같았어요. 손수건을 만지는 순간 잊고 있던 기억이 물밀듯 밀려왔습니다. 5살의 자신이 아빠 품에 안겨 있었어요. 아빠가 반지를 끼워주며 말했죠. 이건 우리 공주님을 지켜줄 마법의 반지야. 그리고 엄마가 손수건을 건네며 웃었어요. 이것도 세트란다. 매화처럼 강한 아이가 되렴. 유나는 깨달았습니다. 도연이 정말 자신의 아버지라는 것을, 그리고 그가 22년 동안 얼마나 고통받았을지를요. 한편 도연은 최 비서와 함께 조용히 회사를 떠났습니다. 상미에게 모든 것을 넘기고 수행원도 없이 낡은 차를 타고 길을 나섰어요. 회장님,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최 비서가 걱정했어요. 이제 회장이 아니네. 그냥 강도연이라고 부르게. 도연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딸을 찾으러 가는 거야. 이번엔 제대로. 도연은 유나가 있을 만한 곳들을 하나씩 찾아다녔어요. 대기업 회장이 아닌 한 아버지의 모습으로 화려한 정장 대신 수수한 옷을 입고 거창한 선물 대신 진심을 준비했죠. 유나는 편지를 다시 읽다가 마지막 부분을 발견했어요. 유나야, 내 친아버지가 누군지 이제 알겠지. 그분은 좋은 사람이야. 다만 슬픔이 너무 커서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을 뿐이란다. 기회를 준다면 좋은 아버지가 될 거야. 유나는 오랫동안 바다를 바라봤어요. 파도가 밀려왔다가 물러가기를 반복했죠. 마치 자신의 마음처럼. 어느 날 저녁 식당에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유나는 주문을 받으러 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도연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 달랐어요. 화려한 정장도 위압적인 분위기도 없었죠. 그저 지친 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백반 하나 주세요. 도연이 조용히 말했어요. 유나는 말없이 주방으로 갔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애써 평정심을 유지했어요. 도연도 유나를 알아봤지만 먼저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천천히 제대로 하고 싶었으니까요. 식사를 마친 도연이 계산을 하며 말했어요. 음식이 맛있네요. 자주 올게요. 그 말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은 하지 않았지만 마음의 문이 조금 열리는 것 같았죠. 도연은 매일 식당에 왔습니다. 조용히 밥을 먹고 짧은 인사를 나누고 돌아갔어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재벌 회장이 아닌 그냥 평범한 아버지로서 다가가려 했죠. 일주일이 지났을 때 유나가 먼저 말을 걸었어요. 왜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도연은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미안해서. 그리고 내가 내 딸이기 전에 한 사람의 인간이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거든. 그의 진심 어린 대답에 유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을 그저 되찾아야 할 딸이 아닌 한 명의 인격체로 존중해주는 그의 모습에 오랫동안 꽁꽁 얼어붙어 있던 마음 한구석이 따스하게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그날을 기점으로 두 사람 사이의 풍경은 미묘하게 바뀌었습니다. 도연은 여전히 말없이 식사만 하고 갔지만 이제 유나는 그의 식탁에 따뜻한 숭늉 한 그릇을 더 내어주곤 했습니다. 어색하게 시선을 피하는 대신 짧은 목례를 나누었죠. 22년이라는 거대한 시간의 강은 그렇게 작고 따뜻한 돌멩이들로 조금씩 메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더 흐른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도연은 방파제에 홀로 앉아있는 유나를 발견했습니다. 석양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도연은 조심스럽게 다가가 옆에 앉았죠. 한참 동안 둘은 말없이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미안하다. 도연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널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유나는 놀랐습니다. 예상했던 말이 아니었어요. 자신이 누구인지 증명하려 하거나 돌아오라고 설득할 줄 알았는데 도연은 계속 말했어요. 22년 전 내가 좀 더 일찍 퇴근했다면, 아니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면 그날 사고는 없었을지도 몰라. 그건 아빠 잘못이 아니에요. 유나가 작게 말했어요. 도연은 놀라 유나를 바라봤습니다. 유나가 처음으로 그를 아빠라고 불렀어요. 할머니 편지를 읽었어요. 그리고 기억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어요. 유나가 매와 반지를 만지며 말했죠. 도연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내 엄마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아? 매일 밤 자장가를 불러줬어. 그리고 항상 말했지. 우리 딸은 세상에서 가장 강한 아이라고. 유나는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
기억나요. 희미하지만 미안해. 너를 혼자 두고 간 엄마도 지켜주지 못한 아빠도. 도연이 딸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유나는 그 손을 뿌리치지 않았어요. 거칠고 따뜻한 손이었죠. 22년의 그리움이 느껴지는 손이었습니다. 할머니를 미워하지 말아주세요. 유나가 부탁했어요. 미워하지 않아. 오히려 감사해. 널 이렇게 바르고 따뜻한 사람으로 키워주셨으니까. 도연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다음 날 두 사람은 함께 서울로 돌아왔어요. 첫 번째로 간 곳은 순옥의 묘지였습니다. 유나는 할머니 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할머니, 저 왔어요. 그리고 아빠도 함께 왔어요. 도연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제 딸을, 우리 유나를 사랑으로 키워주셔서, 그리고 미안합니다. 더 일찍 찾았어야 했는데, 바람이 불어 매화나무 가지가 흔들렸어요. 마치 순옥이 용서한다고 말하는 것 같았죠. 묘지를 나온 두 사람은 회사로 향했습니다. 이사회가 열리고 있었어요. 상미는 이미 대표 자리에 앉아 있었죠. 오빠, 어떻게? 상미가 당황했습니다. 도연은 담담하게 말했어요. 내 지분을 정리하러 왔어. 하지만 한 가지 분명히 할 게 있지. 도연은 유나의 손을 잡고 이사들 앞에 섰습니다. 이 아이는 내 딸이고 법적 상속인이야. DNA 검사 결과도 있어. 이사들이 술렁거렸어요. 상미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하지만 강요하지 않을 거야. 유나가 원한다면 상속을 포기할 수도 있어. 중요한 건 돈이나 회사가 아니라 우리가 가족이라는 사실이니까. 유나는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는 욕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딸을 향한 사랑만 있었죠. 저는 유나가 입을 열었어요. 회사 경영엔 관심 없어요. 하지만 한 가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모두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실종 아동을 찾는 재단을 만들고 싶어요. 저처럼 가족을 잃은 아이들이 다시 만날 수 있도록 돕는 일을요. 도연은 미소를 지었어요. 좋은 생각이야. 엄마도 분명 좋아했을 거야. 상미는 안도와 불안이 섞인 표정이었어요. 회사는 지킬 수 있었지만 언제든 유나가 마음을 바꿀 수 있으니까요. 이사회가 끝난 후 도연과 유나는 납골당으로 갔습니다. 아내와 어머니의 사진 앞에 섰어요. 여보, 우리 딸 찾았어. 이렇게 멋진 사람으로 자랐어. 도연이 말했어요. 유나도 인사했습니다. 엄마, 저예요. 늦었지만 돌아왔어요. 따뜻한 햇살이 두 사람을 비췄어요. 오랜 시간의 아픔이 조금씩 치유되는 순간이었죠. 몇 달 후 작은 사무실이 문을 열었습니다. 희망찾기 재단이라는 간판이 걸렸어요. 유나가 이사장이었고 도연이 후원자였죠. 최 비서도 함께했습니다. 첫 번째 사례가 들어왔어요. 직원이 보고했어요. 10살 남자아이예요. 5년 전 실종됐대요. 유나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사진 속 아이의 눈에는 그리움이 가득했어요.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찾아줘야죠. 꼭 찾을 거예요. 유나가 결심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도연은 딸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봤습니다. 과거의 아픔을 극복하고 희망을 만들어가는 딸이 자랑스러웠어요. 어느 일요일 도연의 집에서 소박한 식사가 준비됐어요. 거대한 식탁이 아닌 작은 원탁이었죠. 도연과 유나, 최 비서, 그리고 재단 직원들이 둘러앉았습니다. 자, 우리 가족을 위하여. 도연이 잔을 들었어요. 가족을 위하여. 모두가 화답했습니다. 웃음소리가 집안에 가득했어요. 22년 만에 그 집에 진짜 온기가 돌아온 것이었죠. 1년이 지났습니다. 계절이 한 바퀴 돌아 다시 봄이 왔어요.
도연의 대저택은 더 이상 차갑고 쓸쓸한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정원에는 유나가 직접 심은 꽃들이 만개했어요. 특히 매화나무 아래에는 색색의 봄꽃들이 어우러져 있었죠. 새들이 지저귀고 나비가 날아다녔습니다. 생명력이 넘치는 공간으로 변한 거예요. 거실 벽에는 새로운 사진들이 걸렸습니다. 오래된 가족 사진 옆에 도연과 유나가 함께 찍은 사진이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유나의 미소는 엄마를 닮아 따뜻했고 도연의 표정은 오랜만에 진정한 행복을 담고 있었죠. 그 옆에는 또 다른 사진이 있었습니다. 재단에서 일하는 직원들, 최 비서, 그리고 도움을 받아 가족을 찾은 아이들까지 모두가 한 가족처럼 웃고 있는 단체 사진이었어요. 주방에서는 맛있는 냄새가 났습니다. 도연과 유나가 나란히 앞치마를 두르고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아빠, 감자 좀 깎아주세요. 유나가 웃으며 말했어요. 알았어. 오늘은 감자전이구나. 도연이 능숙하게 감자를 깎았습니다. 네, 비도 오고 하니까요. 엄마도 좋아했다고 하셨잖아요. 유나가 대답했어요. 두 사람은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며 요리했습니다. 예전처럼 주방장이 만든 화려한 요리가 아니라 직접 만든 소박한 음식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맛있었어요. 저녁 식사 시간, 작은 원탁에 음식이 차려졌습니다. 거대하고 텅 빈 식탁은 창고에 넣어뒀어요. 이제는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며 대화할 수 있는 아담한 식탁이 그들의 자리였죠. 오늘 재단에 좋은 소식이 있었어요. 유나가 밝게 말했어요. 작년에 찾아준 민수가 가족과 잘 지내고 있대요. 감사 편지도 보냈어요. 도연은 흐뭇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내 엄마가 봤으면 정말 자랑스러워 했을 거야. 엄마도 이런 일을 하고 싶어 하셨을까요? 유나가 물었어요. 그럼 늘 남을 돕는 일을 하고 싶어 했거든. 너는 엄마의 꿈을 이루고 있는 거야. 도연이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두 사람은 거실로 이동했어요. 벽난로에는 따뜻한 불이 타오르고 있었죠. 유나는 소파에 앉아 재단 서류를 검토했고 도연은 옆에서 조용히 책을 읽었습니다. 아빠, 내일 재단 확장 계획 회의가 있어요. 같이 참석하실래요? 유나가 물었어요. 물론이지. 이제는 전국에 지부를 만들 때가 됐어. 도연이 책을 덮으며 말했습니다. 창밖에는 봄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더 이상 그 빗소리가 아픔을 떠올리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희망의 소리였죠. 최 비서가 차를 가져왔어요. 회장님, 아가씨, 따뜻한 차 드세요. 최 비서님도 앉으세요. 가족인데 뭘 그래요? 유나가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최 비서는 감동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어요. 20년 넘게 도연을 모셨지만 이렇게 따뜻한 시간은 처음이었죠. 참, 상미 고모는 요즘 어떠세요? 유나가 물었어요. 회사 경영에 바쁜 것 같더라. 하지만 예전보다는 나아진 것 같아. 너를 인정하기 시작했으니까. 도연이 대답했습니다.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시간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거라 믿었죠. 밤이 깊어갈 무렵 도연은 서재로 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여전히 낡은 가족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 옆에는 새로운 사진들이 가득했죠. 유나와 함께한 1년간의 추억들이었습니다. 도연은 아내의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여보, 우리 딸이 돌아왔어. 내가 바라던 그런 멋진 사람이 됐어.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됐어. 그때 유나가 서재로 들어왔습니다. 아빠, 아직 안 주무세요? 그래, 좀 이따가 잘게. 도연이 미소 지었어요. 유나는 아버지 옆에 섰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가족 사진을 바라봤어요. 과거와 현재가 한 공간에
공존하고 있었죠. 우리도 새로운 가족 사진 찍을까요? 할머니 기일에 가져가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유나가 제안했어요. 좋은 생각이야. 최 비서도 함께 찍자. 그리고 재단 식구들도. 도연이 동의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재를 나와 각자의 방으로 향했어요. 복도에서 유나가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아빠 사랑해요. 그리고 찾아줘서 고마워요. 도연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나도 사랑한다, 딸아. 돌아와줘서 고맙고. 그날 밤 도연은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악몽도 죄책감도 없었어요. 창밖에서는 봄비가 그치고 구름 사이로 달빛이 비치기 시작했죠. 대저택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웃음소리가 있고 온기가 있고 사랑이 있었어요. 잃어버렸던 것을 되찾은 것이 아니라 새롭게 만들어낸 것이었죠. 과거의 아픔은 치유되었고 미래의 희망은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부녀의 22년 만의 재회는 새로운 시작이 되었습니다. 끝이 아닌 시작. 진정한 가족의 이야기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어요.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드렸다면 앞으로도 당신의 나날에 잔잔한 위로가 될 이야기들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말씀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잊지 못할 선물이 됩니다. 당신의 오늘을 늘 응원합니다. 인생 나날이었습니다.